안녕하세요. 이야기 사이다입니다. 당신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는 며느리를 보며 멀뚱히 앉아 있는데 며느리 윤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들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니? 저도 이제 늙었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진수 아빠랑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20년 수발했잖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나는 기가 막혔다.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생활은? 돈은 어쩌고? 윤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수발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저도 이제는 제 건강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윤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가 툭툭 가방에 던져지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소리 같았다. 윤희가 나가고 집에는 나와 아들 형택만 남았다.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형택아, 윤희 마음 좀 돌려다오.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니? 형택은 TV를 켜며 툭 던지듯 말했다. 엄마, 그 여편네 혼자 살면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죠. 그 여편네 지가 서방을 버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물었다. 그래도 진수 엄마잖니.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야지. 진수 결혼은 또 어쩌고. 엄마, 이건 제 일이에요. 서로 같이 사는데 서로 힘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혼하면 서로 편할 거예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들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다는 걸. 몇 달 뒤, 서류는 모두 정리되었다. 아들 형택과 며느리 윤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나는 혹시 이혼 후 아들이 예전보다 나와 시간을 더 보내주지 않을까, 집에 붙어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제는 내가 애비의 밥을 차려주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아 쪼그려 앉기도 힘들고 허리도 시큰거려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전기가 오는 듯 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택은 나를 당연히 밥 해주는 사람으로 여겼다. 엄마, 저녁 뭐예요? 오늘은 간단히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자꾸나. 아니, 뜨끈한 국물 같은 거 없어요? 나는 손에 힘이 풀렸다. 속으로는 너는 이제 쉰을 바라보는 장정 아니냐. 다 큰 사내가 밥 한 그릇 못 차려 먹느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밥을 먹은 뒤 형택은 곧장 TV 앞으로 갔다. 오늘은 야구 중계네. 리모컨을 누르는 손은 빠릿빠릿하면서 설거지 싱크대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허리를 부여잡고 식탁 위에 남은 밥풀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내가 네 키우느라 허리 휘어졌는데 지금도 허리 휘어가며 네 밥상을 차려야 하니 이게 무슨 팔자냐. 빨래는 또 어떻고.
매일 빨래터미가 산처럼 쌓였다. 양말은 꼭 짝이 맞지 않았고 셔츠는 목 땀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빨래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너는 왜 양말을 제대로 벗어두질 않니? 방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문만 열면 옷가지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바닥에는 비닐봉지와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다. 책상 위엔 마시다만 캔맥주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옷걸이에 걸린 외투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애비야, 네 방 좀 치워라. 방에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치울게. 오늘은 피곤해요.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내 몸을 더 무겁게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먼저 욱신거렸고 허리를 털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나는 가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남편 수발에 청춘을 다 쓰고 이제는 다 큰 아들 수발에 노년을 다 쓰는 건가? 밥상을 차리다 보면 눈물이 찔끔 났다. 수저통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릴 때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허탈했다. 그러나 형택은 TV 소리에 묻힌 내 한숨을 듣지 못했다. 아들이 TV를 보며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내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형택이가 퇴근하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던 손을 멈췄다. 며칠째 쌓여있던 울분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애비야. 왜요, 엄마? 형택이는 짐짓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리모컨부터 손에 쥐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네 뒷바라지 하기가 점점 힘들다. 너도 알잖니. 허리도 성치 않고 무릎도 늘 시큰거린다. 형택이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그냥 쉬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살림이란 게 손 놓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니? 너도 이제 네 밥은 네가 해먹고 빨래도 네가 직접 하고 엄마가 이 나이면 이미 수발받을 나이다. 형택이가 그제야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보았다. 수발이요? 엄마는 정정하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가 나를 20년간 챙겨줬던 거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밥이며 빨래며 병원 갈 때도 네가 모를 리가 없잖니. 순간 형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빛은 화로 가득했다. 엄마, 왜 그 여편네 얘기를 여기서 꺼내요? 다 끝난 사람인데. 이혼한 여편네 이야기라니. 듣기 싫으니까 제발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마세요. 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듣기 싫다니. 네 아내였고 내 며느리였던 사람이야. 네가 외면하든 말든 그 사람이 날 챙겨준 세월이 있었다. 그건 사실이잖아. 형택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수발 받고 싶으시면 요양원 들어가세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요. 집에서 잔소리 늘어놓지 말고 거기 가서 편히 지내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애비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못 들으셨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라고요. 형택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식탁 의자에 멍하니 주저앉았다. 손에서 국자 떨어지는 소리가 쨍 울렸다. 내가 내 아들 입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듣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허리가 더 옥신거리는 듯했고 가슴은 천근만근 눌려왔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며칠간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것이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차곡차곡 개어둔 옷들을 하나씩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다. 셔츠를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평생 남편 수발, 아들이랑 손주 챙기느라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지. 이제는 다 늦은 줄 알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캐리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질 때 당문이 벌컥 열렸다. 형택이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양말을 챙겨 넣었다. 짐 싸는 거 안 보이니? 아니, 왜 짐을 싸요? 어디 가시려고? 형택은 당황한 듯 내 손에서 캐리어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형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바닥에 털썩 앉았다. 나는 캐리어를 옆에 두고 앉아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애비, 너 오늘 저녁에 이 어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그냥 힘드시면 요양원 가시면 된다 했잖아요.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래. 바로 그 말이다. 네 입에서 요양원 소리가 나오다니 이 애미 가슴이 다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결심했다. 잘 들어. 앞으로 내가 가진 재산 단 한 푼도 너한테는 안 간다. 형댁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다. 진심이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내가 가진 집, 예금, 그동안 아껴 모아둔 돈, 다 내가 노후에 쓰고 남으면 기부할 거다. 네가 받을 몫은 없다. 형택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엄마, 저한테 화나니까 막말하시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 자식이면 서로 의지하고 챙기고 감사해야지. 그런데 너는 뭐 했니? 며느리 윤희가 20년간 내 수발을 드는 동안 너는 내 옆에서 뭘 했어? 네 아내가 없으니 이제는 네 애미마저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의 끈은 다 끊어졌다. 형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제가 그냥 화나서 한 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불효자라도 돼요? 그래, 불효자다. 그걸 네 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불효다. 형태가, 이제 이 애미는 더는 네 뒷바라지 안 한다. 네 밥은 네가 차려 먹고, 네 빨래는 네가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리고 내 인생도
이제 내가 살 거다. 형택은 두 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벌벌 떨며 말했다. 엄마, 진심이세요? 엄마, 나 엄마 아들이에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다. 요양원에 가라 한순간부터 네가 네 아내 버린 것처럼 이 애미를 버린 거지.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다. 앞으로 내가 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너도 이제 신을 바라보는 어엿한 장년 아니냐. 형택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눈길을 뒤로 한 채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섰다. 나는 곧장 움직였다. 은행 통장을 들고 가까운 지점을 찾아갔다. 오랫동안 비어두었던 집은 매물로 내놓고 대신 조용한 동네에 소형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이사짐 센터가 떠나간 빈 집에 앉아있자니 기분이 이상했다. 첫날 밤 작은 방에 홀로 누웠다. 홀로 지내는 삶이 낯설어 잠이 바로 들지 않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에 금방 적응할 거라 믿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계부를 펼친 것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에 크게 제목을 적었다. 노후 계획.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다. 수입은 국민연금, 집 팔아 나온 목돈에서 이자 나오는 부분, 그리고 작은 적금 하나. 지출은 관리비, 식비, 병원비, 그리고 나를 위한 비용이라고 따로 칸을 만들었다. 나를 위한 비용이라는 항목을 쓰자 눈물이 핀 돌았다. 평생 살림하며 내 이름으로 돈을 써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남편 병원비, 아들 결혼 비용, 생활비만 적던 가계부에 처음으로 나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다. 매달 150만 원 안에서 살면 된다. 식비 40, 관리비와 공과금 20, 병원비 20, 교통비 10, 여가비 30, 비상금 30. 충분하다. 남는 것도 있네. 그 순간 깨달았다. 상속할 게 없으니 오히려 여유롭구나.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등바등 돈을 모을 필요도, 아들 눈치 보며 지갑을 닫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가진 돈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이면 그뿐이었다. 신기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졌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한 결심 덕분인지 지고 있던 어깨의 짐이 사라진 것 같았다. 정말 오랜만에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탁에 앉았다. 마트에서 사온 제철 채소로 나물을 무치고 멸치 다시마 국물을 내 된장국을 끓였다. 밥은 내가 먹을 만큼만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식탁 위에는 단출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풍요로웠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진짜 내 밥이지. 누굴 위해 억지로 차린 게 아니라 내 몸 살리려고 내가 만든 밥. 창밖엔 노을이 지고
부엌에는 된장국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가만히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내 삶. 새 집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집안에만 있지 않으려고 바람이라도 쐬자 싶어 나선 것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려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한 바퀴만 돌아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보는 할아버지, 조깅을 나선 부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젊은 엄마들. 매일 보네요.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의사가 걷기 운동이라도 하라고 해서요. 그 대화 한마디가 낯선 동네에서의 첫 시작이었다. 며칠 뒤에는 자연스레 그 아주머니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이름이 경자라고 했다.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다. 여기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요. 조용하고 좋아요. 잘 오셨네요. 이 동네 사람들 참 좋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걷기 모임도 있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그날 이후 나는 토요 산책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다. 1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아침에 함께 걷고 중간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 들었다는 얘기만 해도 두세 명은 공감해요. 자식 다 컸다 싶었는데 또 그 자식들이 속썩이니 원. 서로의 속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억눌려 있던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몸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30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쑤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1시간 넘게 걸어도 거뜬했다. 경자 씨가 내 팔을 톡 치며 말했다. 어머, 언니 다리 탄탄해진 거 봐요. 지난달엔 힘들다더니 이젠 나보다 잘 걷네. 나는 웃으며 다리를 토닥였다. 매일 같이 걸으니 근육이 붙나 봐요. 병원에서 재보면 예전보다 근육량이 늘었다고 하겠지? 그 말을 하며 나도 놀랐다. 예전에는 늘 아프다, 지쳤다 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젠 건강하다, 좋아졌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가끔은 산책이 끝난 뒤 이웃들과 근처 카페에 들르기도 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 집안일에 파묻혀 살던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여유가 찾아왔다. 저는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해요.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늙는 것도 빨라진다잖아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다가 운동만큼이나 건강에 좋은 약 같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다리가 약간 뻐근했지만 그 뻐근함이 기분 좋았다.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예전에는 형택이 밥 차려주고 허리 부여잡으며 한숨 쉬던 내가 이제는 걷기와 대화 덕분에 얼굴빛이 환해졌다.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료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혈압이 안정됐네요.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제 인생
제 손으로 지켜야 하니까요. 혼자 사는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고 늦은 오후에는 이웃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저녁에는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밥을 지어 된장국을 끓이고 책을 펼치거나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일상이 종종 깨지는 순간이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형택이라는 이름이 번쩍 뜰 때였다. 내 독립 이후 형택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많게는 5번, 6번. 처음 몇 번은 모두 받았다. 아들이니 그래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 생각 좀 바꿔주세요. 재산은 결국 제게 와야죠. 엄마, 제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유산을 남에게 넘기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엄마, 저도 생활이 빠듯한데 제 몫을 생각해 주셔야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유산 이야기구나. 내가 살아있는데도 나라는 사람보다는 내 통장 잔고가 먼저구나. 그 후로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전화를 10번 다 받던 것을 10번에 한 번만 받기로 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자식인데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면 어쩌지?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엄마, 유산 정리했어요? 엄마, 혹시 기부한다고 한 거 진심 아니죠?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래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애비야, 나는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은 내 삶을 위해 쓸 거다. 네가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다. 그 이후로는 전화를 대부분 무시했다.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 받았다. 그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 물음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들에게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 그것만으로 전화의 목적은 닳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형택은 당황한 듯 더 묻다가도 결국 퉁명스럽게 알았어요 하고 끊었다. 나는 통화 종료음이 들리면 다시 책을 펼치거나 끓던 국을 확인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휴대폰을 멀리 두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전에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벨소리가 울려도 그냥 두었다가 멈추는 걸 지켜볼 뿐이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누군가의 요구와 잔소리에 허비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행복하다. 가을바람이 차츰 서늘해지던 어느 날,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져 발끝에 쌓였다. 손에 쥔 종이컵 커피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다. 언니, 요즘 얼굴이 더 좋아졌네. 피부가 환해졌어. 경자 씨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런가 봐요. 아침마다 걷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됐나 봐요. 과거의 나는 늘 등 굽은 채 부엌에 서 있었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성치 않다.
아들 밥상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면 공기부터 달랐다. 차갑지만 깨끗한 바람, 가볍게 땀이 맺히는 이마,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주방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한다. 오늘은 김치찌개나 해볼까? 내 입맛에 맞게 칼칼하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차리는 밥상. 밥은 반 공기만, 대신 채소를 넉넉히. 국을 끓이다 보면 된장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운다. 그 향이 참 고맙다.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도 더 이상 서럽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 젓가락을 던지며 맛없다는 말 할 일도 없고 설거지를 미뤄두고 TV 앞으로 가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먹고, 내가 치우고, 내가 쉬는 단순한 생활. 그 단순함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전화는 여전히 울린다. 화면에는 형택이라는 이름이 뜬다. 전화를 받고는 짧게 말한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내가 여전히 숨 쉬고 있고 내 인생을 나답게 살고 있다는 신호. 아들은 불만스럽겠지만 이제 나는 아들의 표정을 상상하며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 목소리, 내 선택, 내 노후는 이제 내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따금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주름은 분명 깊어졌다. 그러나 그 주름 사이에는 예전보다 힘있는 눈빛이 박혀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발을 두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요양원? 아들집? 그런 곳이 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내 종착지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길 위에 있다. 겨울이 오면 나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도 아침 산책을 나갈 것이다. 봄이 오면 다시 꽃을 보고, 여름이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웃을 것이다. 그리고 가을이면 또다시 은행잎을 밟으며 내 나이듦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남편의 수발도, 며느리의 희생도, 아들의 무심함도 더는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열고 중얼거렸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가벼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와 함께하는 이 노년은 내가 살아온 세월 중 가장 온전한 시간이었다. 제 이야기에 사이다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